한림대학교의 김동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부터의 진행은 우리 한림대 김동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포럼이 여타 다른 어떤 그 학술 모임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의미가 깊고 또 참여하셔서 발표하시는 분, 토론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이게 열정이 느껴지는 자리였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지역사회라는 거하고 네트워크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주제가 되는 이 포럼이었는데 이게 이 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자살 예방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지역사회가 되느냐, 왜 네트워크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자살 예방은 지역사회 기반이고 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사회적 연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루는 그 포럼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발표 내용이 강역 차원, 그 다음에 도시에서의 기초지자체, 농촌에서의 기초지자체를 들여다보면서 각각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만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표도 잘해주셨고 시간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강역이 해야 될 일, 도시형 지자체의 역할, 또 농촌형 지자체의 역할들이 그 짧은 발표 시간 동안에 너무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우리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우리 어떻게 되나?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제기해 주신 많은 문제점들이 답을 구하고 있고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이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런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새삼스럽지만 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토론은 네 분의 이제 토론 연자가 계신데요. 지금 그 순서를 좀 바꿔서 다 아시는 백종웅 중앙자살예방센터장님께 첫 번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 마치자마자 또 이렇게 외국을 나가셔야 돼서 좀 순서를 바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강역하고 기초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실 1차적인 그 책임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토론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세 분 다 또 광역에서 도시형 농촌형 기초에서 정말 소중한 발표를 해주셨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성숙하게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강력히 뭔가 요구하고 이제 현장이 이런 난리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꾸로 더 다시 알게 된 게 지금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사실은 거의 희생과 봉사로 이 일들이 지금 굴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자살 예방을 저희가 이제 조직과 인력 예산 등등을 좀 논의하는 자리인데 예산에서 다른 나라 자살 예방 예산에는 인건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기존의 인력들이 그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또 추가로 이제 기간제로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특징이
그래서 자살예방 사업 예산의 상당수를 인건비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없는 부분을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게 이제 따라잡고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단점은 이분들의 이제 고용의 문제, 이분들의 하는 일이 굉장히 공적인 일이고 때로는 앞에도 나오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12월 말에 임세원 교수의 사고도 겪었고 우리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1년 중에 가장 많이 사고로 사망하는 그것도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은 집을 찾아가는 사내 관리자 1등입니다. 이 일을 맡은 분인데 저희가 사실 이 인력을 지금 예산으로 해서 이제 위탁센터로 고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일본, 대만, 미국을 포함해서 이 자살예방에 관련된 일은 사실 공조주기 직접 하는 일입니다. 그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에서 직접 하는 일이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보건소에 아웃리치를 제공하는 방문보건 인력도 방문보건팀도 지금 2년 계약직으로 우리는 팀이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 아웃리치 팀이 대개는 보건소 인력의 핵심으로 다른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방문보건팀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정청환 복지센터가 자살예방센터의 위탁이라는 형태로 전문가를 데려와서 일하는 구조는 만들었지만 그 구조가 상당히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은 여러 번 나와 있었고 여러 가지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공기업은 이제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되고 50인 이상의 준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중에 한국 이제 노인인력개발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있고 중앙에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있고 지부마다 이제 광역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준정부기관 형태로 이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라도 가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는 이미 있어왔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어느 시점 안에 지금 이 오늘의 회의를 이제 실제로는 안실련에서 많이 백업을 해주셨는데 이제 안실련에서 20년간 한 게 교통안전 분야를 또 해오셨는데 교통안전 분야만 해도 교통안전 연구원이나 공단이나 여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들이 하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인데 심지어 응급까지 뛰는 상황에서 이거를 위탁으로 계속하는 것들은 제고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 분야가 단지 자살예방 문제만은 아니고 이 전반적인 커뮤니티 케어와 같이 논의될 부분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최대한 사회적인 부담, 특히 입원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집에서 좀 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냐, 노인 문제, 장애 문제, 산전산후 케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특히 자살 예방의 문제는 의료뿐이 아니라 복지, 그리고 지자체 단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근데 그런 네트워크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공무원이 직접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이것은 좀 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전문요원 선생님들 또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유일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응급 24시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또 이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예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응급으로 이제 입원을 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안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를 다 살펴야 되는데 이거는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병원이랑 같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 역할이 이제 과도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시간 출동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센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왔지만 이 부분은 원래대로 지자체가 공공병상을 비워놓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광주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민간병원의 병상을 비워서 항상 경찰과 응급입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조해서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공공에 있는 이런 자살 예방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크리닝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간극을 메우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 민간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전문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들이 이번에 자살예방법의 개정에도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조직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몇 가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웃리치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좀 조직적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고, 특히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니까 커뮤니티 케어하고 연계로 말씀해 주셨고, 좀 지자체가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공공병상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발굴에 있어서는 그 민간단체와의 어떤 연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이 보건소장님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허목 부산시 남구 보건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보건소장이고 전국 보건소협의회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 세 번째 연재를 들으면서 이제 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것도 다르고 뭔가 요구사항 다르다는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역할이 입시 사생활 체제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번 우리 백종원 센터장 말씀대로 한번 좀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그 광역이면 광역과 이제 기존 지자체가 제자센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간접 중요한 클라이언트보다 윗조직의 어떤 조직이 전문성이 저하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인력들이 아까 그 평균 재직기간이 2.37년 정도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그냥 비기는 정도 수준이죠. 그런 분들한테 지역사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게 자체는 난센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빨리 좀 손을 봐야 되지. 이대로 두게 되면 정말 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건소도 이제 그 센터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7월달에 남구소를 갔는데 전 직원이 다 소셜워커입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간호사도 있어도 심사도 있어도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남구가 되게 중심지고 대학이 4개 소재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행성의료과 센터장 발표하셨습니다만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존의 이 민간 위탁 체계로는 정말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뭘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좀 고민스럽고요. 그중에 좀 마음에 좀 가슴 아픈 거는 상부 관리 기관과의 갈등 문제가 이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센터에 나갈 때 직원들한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또 이렇게 조금만 말 한마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말들이 위탁받은 기관들, 위탁센터가 보건도 소속도 아니고 보건 소속도 아니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국 보건소에서 얘기할 때 위탁기관 관리할 때 좀 말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우리 강북구 이누소장님 참 우리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서울시 이야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는 이제 광교부 전국 회장이긴 하지만
저는 경남에도 있었고 부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열악한 데는 사실 광역시입니다. 이게 시골 지역은 그래도 보건시설이라든지 진료소라든지 인프라가 인적 인프라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큰 인프라가 없는 편이죠. 제가 부산 인구가 우리 인구가 28만인데 뭐 직원이 38명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정규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 45명인데 그 정도 인력하고 우리 강북구에서 이야기하는 인력들하고 같이 매칭이 맞짱을 두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보다 이 지방 사람들이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한 조사를 안 해봤지만 공공기관의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평수명이 길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 보니까 우리 남구도 우리 보수 주위에 사람들 제법 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투자 없이 국민의 건강은 절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서울이 강북구 예를 들었지만 서울과 세종이 자살 사망률이 있습니다. 낮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주제가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리더십에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하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 움직이려 그러면 실제 우리 형성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위주로 사실 움직일 수 있겠는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관이 안실령 주관이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를 예를 들자면요. 제가 그 보건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2만 명 가까이 육박했거든요. 지금 2018년에 처음으로 3,000명대 육박했다.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시민 주도의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도 이제 가장 안 떨어지는 게 뭐냐면 보행자 중심 사고. 보행자들이 이제 사고 많이 나니까 그래도 3,000명 떨어졌는데 우리 이것도 이제 자살 예방 사업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OECD나 선진국 수준에서 좀 머무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그 좌장님께서 우문hen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자살 예방이나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저 생각에.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이 되고 사실은 가족 해체가 되게 크잖아요.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자식과의 단절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를 생겼을 때 누군가가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건데 자식과 전화통화 더 드려도 자살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치매센터를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전국 보건소에 치매센터 다 만들겠다.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했는데 다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만들었는데 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도 사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많은 기관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센터의 운영을 가보면 뭐 소방서, 경찰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제가 가서 경찰 전화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부분인데 사실은 중앙에는 자살 예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살펴보셨어요. 보셨는데 이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알코올 중독센터. 이게 그 정부의 프랑스폴리라는 큰 규모를 갖고 시작했다가 이게 뭐 로비에서 말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중단돼버리고 능력을 유지하다가 그 안에 붙은 게 뭐냐면 4대 중독 사업이 붙었어요. 도박, 인터넷 이게 붙어가지고 사업은 그대로인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 사업을 붙여가지고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이시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장을 못하기 있지만 이 중독센터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역에는 알코올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풀어갈 전문기관 하나 없습니다. 그렇고 저번 부분은 마찬가지 자살 예방센터도 자살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치매센터처럼 정말 지역 일선에도 제대로 된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센터처럼 센터는 이제 물론 자살 고유 문제 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명종주팀을 만드는 것처럼 보건소에도 지금 생명종주팀이나 정신건강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서포트를 하고 거기서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정책 기여를 하고 실제 센터에서는 자살에 대한 예방 사업이라든지 고용군에 대한 대처, 또 사후 관리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력의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때타면은 좀 풀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참 실무자들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그 중앙부처에서 혼란스럽게 하냐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577에 공인부구를 겨우 외웠는데 또 다른 코를 바꿔가지고 1393을 더해서 몇 명이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399도 지금 다 없애버렸거든요. 일부러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급할 때는 아무 전화번호 생각 안 나는데 그래도 익숙한 게 119니까 119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공인부구를 겨우 외우는데 지금 자살을 전화도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처럼 70%보다 4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팽개탄 사업 이런 것도 예상 하나 없이 우리 지역에 팽개탄 한 칸이 없는 자살 사망 교수가 저 목매이나 추락이나 한 칸이 없는데 몇 팽개탄 사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요. 팽개탄을 만드는 업체들하고 딜을 하세요. 딜을 해가지고 거기서 팽개탄 만들 때 표시 이렇게 하라. 팔 때는 대단히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이 센터에다가 일 없는 센터, 일 많은 센터에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핵심을 봐야 되는데 자살 예방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자살 예방 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가는 방향도 많고 너무 자료 요구도 많다. 국회 이러셔도 많고요. 국회도 많고 막 중앙부처가 어느 데서 요구를 하니까 자료 요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료를 한 군데서 받아가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힘들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 부분 문제 있잖아요. 심리 부분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부산에서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제가 사상부 보건소장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례를 심리 부분하고 평가를 받는데 이거를 순간에 이제 직원들이 관심 물어보면서 왜냐하면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생겨나서부터 이 생각을 나서부터 뭐냐면 거기에서 모든 걸 통과하고 다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우리는 뭐냐 이제 실패하고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랴부랴 다시 이제 그 광역지검센터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좀 입법 좀 제대로 해주시고 정말 어떤 일을 하면 인력 예산이 없는 사업은 그냥 예보에 불과하다.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협의회 회장님답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쭉 번호를 적어봤는데 9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이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 필수 의료 최소한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이제 공공의료 강화를 말씀들 하시면서 필수 의료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이 돼야 된다.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디 행성에 산다고 해서 부산에 산다고 해서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또 저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현진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이 토론회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로 계시는 원혜영 대표님이 계시는 부천시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첫 번째 발표자로 계신 이미경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전 경기도에 있는 광명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광명시에 있는 그 자살예방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또 저희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저희 소장님이 저를 좀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드시는 좀 특성이 있으셔서 제가 왔는데요. 저에게 많은 성장과 도전에 의미를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명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광명시 자살예방센터가 생기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독립된 자살예방센터로는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13위였고요. 자살 그 순위가요. 점차 낮아져서 7위에서 4위에서
작년에는 낮은 순으로 1위를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표상 나타나는 수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저에게 많은 발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저희 정책 발표하실 때 저희 공만 게이트키퍼 양성할 때 저희 유가족들 모시고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또 그 자료 수집할 때 청와대에서 연락 주셔서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이미경 부센터장님도 같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와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고 정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나 어떤 작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드라마에 그 직업군이 나오느냐 아니냐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나 어떤 스토리로 담은 미디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노희경 작가님이 저희 사무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노희경 작가님이 여러분이 잘 많이 아시는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만드셨잖아요. 거기서도 저희가 잠시 중국과 자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자살 예방 센터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스토리로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살을 위해서 또 자살을 막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들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업무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처우도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인력과 조직에 있어서 그 지자체 단체장님과 보건소장님의 관심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지자체 단체장님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3번 신청하셨습니다. 듣지는 못하셨고요. 근데 3번 신청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셨던 것에 대한 것들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보건소장님이 공무원들이 상시교육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민원인을 접하겠는데 그들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여 명이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복지부에서 그 게이트키퍼 치수가 내려오잖아요. 그때 성인이 저희가 그 질량 치수를 했을 때 1,500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만 1,000명 정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굉장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간 저희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연간 10,000명 이상이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 인구가 33만인데 실제로 1년에 3,000명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많은 인구의 1% 이상이 계속해서 게이트키퍼로 양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통관장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그 많은 전문가 단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실제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갔을 때 군부대 가면요, 그 군부대에 있는 가장 결정권자이시고 가장 그 높으신 분이 게이트키퍼 교육 끝까지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봐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 자리에 끝까지 계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강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시고 아까 내빈 소개 후에 현재까지 남아 계시는 하장우 원장님, 김동현 교수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트워크의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보건소장님이 약사회, 한의사회, 의사회 모임을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그 모임을 나가실 때마다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가서 게이트키퍼 교육하고 있고요.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협약과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영원한 고민인데요. 직원들의 이직률과 상담실의 실태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 현장에서 지금 강은호 그 선생님이 그 센터팀장이 발표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 또는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해야 될 때 신분 싸움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월급 어디서 받느냐, 공무원 아니냐, 연관이냐, 비상이냐라는 굉장히 직원들의 어떤 좀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일들 그런 엄사가 오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이야기했을 때 그룹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러지 말고 단체를 좀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셨고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나가서 좀 그 응급한 상황을 지원한 일이 있는데요. 이미 제가 출근을 하기도 전에 저희 보고 소장님이 제가 새벽에 나갔다 왔다는 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보건소에서 그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좀 소방공무원과 또는 경찰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저희가 네트워크 간담회 네트워크 전체 토론회인데요. 사실 자살예방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번 전체 세미나에는 좀 그 소방 공무원 집단, 그 경찰 공무원 집단에서도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백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또 경찰들이나 소방이나 준비했는데 마지막에는 병상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응급이건 진행되지 않거나 안타까운 좀 사례를 저희가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이나 적어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립병원이나 도립병원 등에서는 응급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를 좀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제안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이게 전문성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위기에 처하신 분을 구하러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랙트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롤에 대한 본인의 위치에 대한 좀 안정감이 좀 부족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발표나 또 토론 과정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이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안정적으로 또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스테투스를 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희가 토론 항상 끝은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모든 걸 담아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원래 여기 장영진 과장님 원래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휴가 중이셔서 우리 윤민수 사무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총대를 매셨으니까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관 윤민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대영 대표님과 김용태 대표님, 국회자살예방 포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좋은 자살예방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발제자분들의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조금 현장에 있는 답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제 광역 센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광역센터에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초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재정당국과 인력 확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항상 지역을 돌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걸 저희도 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있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나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할 일과 센터가 해야 할 일 어느 정도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관님께서도 이제
얼마 전에 부단체장님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셨고, 네, 그때 이제 지자체에도 그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그 시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렸고, 또 저희도 이제 그 행안부와 제 지자체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인건비 반영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센터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무한히 존경하고 있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정부에서 하는 포용 국가가 그 누구도 이제 배제되지 않고 차을 받지 않는 그런 포용 국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자살만큼 또 이제 중요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의 이제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나 특히 이제 정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게 사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려보내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자살 예방 정책과의 일선 담당자로서 보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자주 만나고 해서 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네 분 토론을 다 들었고요. 좀 시간은 뭐 초과됐는데 이게 자살 예방 토론은 이 기본이 좀 초과가 기본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참 초과됐는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를 않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장을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참 편합니다. 어느 다른 자리에 가서 보는 자장보다 마음 편하게 자장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기 지금 참가하고 계신 플로어에서 이 오늘 발제하신 내용이나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질의나 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광역센터에서도 오셨고요. 없으신가요? 네네, 예. 네, 앉으세요. 예, 오늘 발표하고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신련의 사무총장하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살 예방 우리나라 왜 자살자가 많은가, 시스템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게 전국 시도 시군구에 230개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겠다. 특히 오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남동 사무관님 오셨는데,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그 행정공무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8번 지금 전체적으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다 취합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스타프레임을 그려서 기재부를 설득하든 행안부를 설득하든 인력과 예산, 지금 뭐 한 200억 정도 되는데 1년은 뭐 7천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광명시나 몇 군데 들어보니까 서울 같은데 제대로 좀 투자하는 데는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12,000명 이걸 갖다 지금 정부의 3대 프로젝트, 안전 프로젝트에 돼 있잖아요. 그 2000 몇 년 거지 뭐 50% 줄인다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제대로 우리 시스템을 갖춰줘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장 헌목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정신보건센터 지역에 그게 위탁 형태로 가가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점검을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해야 되지.
기초의 어떤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전화의 하상훈 원장입니다. 그리고 생명전증정책 민간협의회 운영지원단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발표 처음으로 아마 이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서 그동안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자살 예방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어쩌면 지방, 광역, 또 기초 해가지고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이런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이런 토론이 이제 벌써부터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아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현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최 측에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살 예방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살 예방 전달 체계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광역 기초로 나가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일관되게 좀 전달돼서 민간단체까지 같이 잘 활동을 해서 하나의 우선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있지만 광역 자살예방센터 또 기초 자살예방센터와의 그런 관계성을 보게 되면 이게 일관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중앙에서 지난해 2월 달에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자살 예방 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정신건강정책과와 자살 예방 정책과가 이렇게 생겼으면 사실 적어도 광역 차원에서는 지금쯤은 자살예방정책과나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정책과가 이렇게 다 생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전달 체계가 되죠. 기초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광역 차원에서는 서울은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독립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처음에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복지정책과, 성북구의 복지정책과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저에게 위탁줘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서울시 자살예방 전달 체계가 보건소 중심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게는 어떤 정보도 내려오지 않아요. 다 이게 그 보건소 일관되게 쫙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보건소 산하에 들어가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전달 체계의 문제가 좀 제대로 갖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이 없고 좀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광역이나 기초까지도 잘 내려가서 이게 좀 그 지원 체계도 그렇게 좀 일관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이렇게 일관되고 다 이렇게 서로 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백종원 사무총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민간의 역할들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살 예방 정책을 보면 민간 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마치 그 액세서리처럼 그런데 그냥 잠깐 끼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써먹고 어떤 지원도 없거든요. 그럼 이런 면에서 앞으로 민간 단체에 대한 이게 그 정부의 자살 예방 큰 틀에서
민간 자살 예방 활동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서 민간이 많이 발굴하고 그것도 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자살 예방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그런 논의를 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되고 좀 발전된 그런 모양으로 좀 이 자살 예방 정책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실련의 자살예방센터장 양부석입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상당히 먼저 윤민수 사무관님 좀 이렇게 젊고 유능하신 분이 이렇게 자살예방 정책을 맡으신 건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이미경 팀장님이 발표했듯이 자살자들이 시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낮에도 하지만 밤에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지자체단 재정에 밤에 출동하는 데가 7군데고 출동하는 데가 9군데라고 그러면 밤에는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특히 자살예방 쪽에서 출동이 안 된다면 그분들을 경찰이 구해가지고 자살예방센터에다 인계해도 전혀 크로즈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경찰이 그냥 유족한테 인계하고서 끝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여기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분들이 시도한 사람들이 또 시도해서 또 다음 날에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리 체계가 밤에 출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살을 또 재시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밤에 출동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경찰하고 소방하고 자살예방센터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잘 안 돼 있다고 생각드는데 제가 대만에 가서 그 출장 가서 가보니까 그 소방하고 경찰하고 아주 촘촘히 아주 잘 돼 있다는 소리를 자신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 사무관님이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지역의 센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야간에 이분들을 어떻게 구해서 유족한테 바로 인계하면 다음날 죽는다는 이야기를 경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살 시도자들의 갈등이 유족들하고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들한테 인계되면서에 과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야간에 이런 문제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센터의 문제는 누정받았지만은 무기계약직이 아까 한 분이고 각 계약직이라고 2년 뭐 7개월이라고 그러면 다 젊은 사람들이 하다가 떠나버리는데 과연 그 센터에 가서 50살 된 사람들이 20살 된 사람한테 상담을 해서 뭘 얻을 건가. 그래서 이 직업의 스테이터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계약직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층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번 가봤더니 거기 구청에 있는 분들이 나이 층별로 달라. 그래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상담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젊으신 분들이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이 또 책임감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들에 대한 그 지휘 문제는 굉장히 복지부가 물론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센터에서 나온 중에 저는 자살의 고위험군이 시도자들하고 저는 유가족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00명 중에 1년에 한 8만 명이 발생되는 이분들이 자살이 확률이 8배 높고 부인이 죽은 경우 46배 높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과연 센터에서 유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분들은 말씀하신 분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살 예방 전달 체계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이 연계 관리 또 소방이나 경찰 간의 연계 이런 문제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 부딪히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또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 번에 그 심포지움을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유가족에 대한
일단 프로와 토론 다 듣고 나서 이제 제 답변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손을 우리 저 이현수 소장님. 네. 네, 광명시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그 자살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간 자원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신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이나 일단 기타 정신과적인 문제를 잘 다루고 지속적으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잘 받도록 가족이 해준다면 훨씬 더 자살 시도율이 낮을 거고, 그리고 저희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자살할 것 같을 때 응급으로 입원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정신과에 가서 다시 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정신과에 입원할 수 있는,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입원 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입원할 수 있는 정신병원을 만들어주시는 게 국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정신병원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을 퇴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응급상황일 때 누구나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신병원과 관련한 안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보낼 데가 없습니다. 환자는 어디로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처리를 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의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자 처음과 마지막을 다 책임져주고 있는 정신과에 대한, 정신병원에 대한 단기 보호든 아니면 장기 입원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정신과의 병원으로 입원시켰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더라도 위급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서의 정신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복지부에서 우리가 그 감염도 병상을 마련을 해서 체계를 돌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거기는 그 비축물자 같이 거기로 병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금에서 해서 음압병실들을 만들어주고 음압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데들을 시군마다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듯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시군에서 꼭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병원에 돈을 주든 어디에다가 돈을 주든지 간에 정신병원이 아니라면 일반 병원이라도 잠시라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 중앙대 예. 그 개인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제가 보기에 그 광명에서 그 시각장애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자살 뛰어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국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전트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단계에서 굉장히 국가가 긴급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좀 처음에 말씀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그 발표나 토론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살해볼까 와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부에 자살해볼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실은 걱정을 했어요. 복지부에 자살해볼까가 생기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인터가버먼탈 협력은 없어진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신건강, 이 자살예방 문제가 복지부의 자살예방과 문제로 전락돼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지금 내부 데이터는 보진 않았지만 부처간에 몇 번이나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맨날 자살 예방과하고 정신건강정책국장님하고 건강문제국장 쪽에 선언 해결하려고 하지 이걸 뭐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한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역은 그게 더 악화되는 겁니다. 제가 보시죠. 그러니까 이 인터가버넌탈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을 때 이걸 행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좀 떨어지니까 복지부에 뒀는데 지금 복지부의 자살 예방을 책임지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누구냐면 그게 자살 예방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오늘 이제 자살예방과에서 오셨으니까 아까 그 광역센터장님하고 기초에서 오셨는데 오늘 오신 김에 또 이게 중앙하고 지방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발표하시는 분들이 좀 복지부에 좀 원하는 것들 지금 저는 인력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복지부를 느낀 고민이 뭐냐면 무슨 사업을 해도 지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지침도 있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광역은 광역 나름대로 또 기초는 기초 나름대로 좀 복지부에 좀 오늘 오셨으니까 좀 요구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요구가 되시는지 좀 더 정확하고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체적인 오버뷰를 해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정부 부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서 안에 일로 좀 축소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사실 이 자살 예방은 이제 본부처 사업이 되는 거죠. 노동부 사업이고 교육부 사업이고 이게 다 연계돼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뭐 더 많은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저 토론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신 내용 전체를 다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발제해 주신 분들께 짧게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경 부센터장님. 네, 제가 아까 백종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냉철하게 통찰해 주시면서 저희들의 어려움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많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경찰 자살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 그 경찰이 이 사람을 보호사한테 임대하고 난 이후에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거 저희들도 그게 제일 막아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자살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서에서 경찰이나 보건 쪽에서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면 그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게 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경찰서와 파출소와 그 119 구급대 안에 저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하는 리플렛과 거기에 동의함에 체크할 수 있는 걸 다 비치를 시켜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찰이나 소방에서 발견하고 난 이후에 연계되는 케이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하나 야간이나 아니면 휴일에 출동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백종원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 그런 공공성을 띠는 개인정보 저희가 민원을 받고 출동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대상자가 너네 우리의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해서 이걸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외국처럼 경찰의 정신건강 전문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요원을 채용을 해서 공공한 신분을 가지고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건 자살예방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민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민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체계 안에 있어야 하는 이런 응급병상 이런 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런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과 공공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거버넌스가 체계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살 예방에서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복지부에 건의하는 제가 발표에서도 좀 1577 공인부고의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런 세분화된 매뉴얼이라든지 출동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복지부에 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 말씀 없으시고, 예, 우리 강은옥 팀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좀 많이 긴장했는데요. 제가 인력하고 예산, 환경지원 부분에서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일하다 보면 사실 민간들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관심 가져주면 지역에서도 적극적이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단히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또 중요한 자살 예방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아까 이미경 센터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서 1, 2, 3, 4, 5, 6, 7 적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관점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자살률에 있어서 지역 사회를 단위로 해서 들여다보면 격차가 있습니다. 광역에서도 격차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낮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서울이 제일 낮은데 자원은 굉장히 많고, 강원도나 충청남도 같은 데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자원이 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시군구로 가게 되면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군구에서 65세 이상으로 가면 시군구 격차는 한 3배 가까이 납니다. 자살률이 낮은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은 강원도 모군에 비하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령을 표준화한 겁니다. 노인이 많아서 높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을 표준화해서 그렇고요. 또 65세 이상으로 지역 간 격차를 보면 엄청나게 더 커지고 75세 이상으로 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이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살 문제를 바라볼 때 아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지역 사회의 격차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개인을 들여다보면은 우울증, 정신건강 이것만 보이겠지만 지역 간 격차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사회 자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현장에서 일단은 시도자를 연계해야 되고 자살자를
자살을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연쇄 과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살자가 있으면 자살 시도자가 지금 1년 동안에 한 40여만 명의 자살 시도자가 있고요. 그 자살 시도자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살 시도자는 수백만 명의 자살 사고자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자살 사고를 하는, 나는 죽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수백만 명의 자살 예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현장에서 여러 자살 예방 센터나 뭐 기초지자체센터에서 일단 응급적인 상황에서 인터벤션,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 필요하겠지만 자살 예방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러니까 자살 생각을 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고민으로 어떤 이제 지역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발표 토론해 주신 예, 말씀하세요. 자살방 부채가 이루어집니다. 네, 전달 체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달 체계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지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간의 그 정신 응급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최근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계획팀 설치한다라는 보도자료를 접한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살예방 정책과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장관님도 그 자살 예방에 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최초로 국정과제로 그 자살 예방 및 생명 종류 문화 확산을 그걸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거기에 저희가 그 주무부처로 설립된 거지 그걸 자살 예방 정책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이제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제 관계기관 12개 그 당연직 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다음에 민간인 10분이 모여서 이제 자살 예방 관련해서 이제 그 중장기 정책 목표나 정책 중심의 심의를 하는 그런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를 준비 중이고, 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관님이 또 이제 그러니까 광역 부다체장님과 함께 그 자살 예방 관련 실무 협의에 됐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그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 자살 예방이 들어가 있는데, 꾸준히 이제 관계 부처가 모여서 그 이행 점검과 이제 차관님들이 국무조정실장님 주재로 차관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그 이행 점검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 국장급이 참석하는 실무 점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그 단순히 자살 예방 정책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에서도 역시 관계부처 활동으로 모든 그 정책을 만들었을 정도로 저희가 그 자살 관련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행사 진행을 잘 주mbie 주신 안실현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맡은 자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